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트 언어 부분의 강의를 맡게 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지금 한참 이제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격증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학 점수도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사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약 3일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트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언어라든지 추리,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하실 부분은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 한번 같이 보면서 유형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페이지가 48페이지입니다. 자, 언어 능력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지난해랑 조금 달라진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휘, 한자 성어, 그리고 단문 독해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사트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명칭 자체도 언어 능력이 아니라 언어 논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논리력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독해력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점이 변화된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트 문제집을 보시거나 어떤 기출 문제에 보신 것들과 조금 차별되게 조금 더 독해력과 논리력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기존에 나와 있었던 유형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코스 1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선 가장 먼저 어휘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인데 박스에 나와 있는 어떤 지문의 내용과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에 알맞게 어휘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 어휘력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한자 어휘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할 건데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따로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한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부감이 들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하셔야 되는 것은 우선 사트에서 삼성에서 기출되었던 기출 한자 성어라든지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어떤 한자 성어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한자 성어들이 조금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자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을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한자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자 성어 자체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아졌다라는 것도 요번에 좀 바뀐 점들이니까 그것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독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대학 특강을 가다 보면 사트를 한번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턴이나 아니면 공채에서 사트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이 영역 때문에 엎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앞부분에는요, 어휘력이나 한자 성어를 힘들어하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자 성어를 어려워하는 거나 그냥 어휘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합격을 좌우하는 수준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특히 단문, 그 다음에 장문 독해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단문 독해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장문 독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특히나 우리 공대생들이나 아니면 학부 때 독서를 전혀 안 하신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독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코스 4에 보시면 독해 1 이렇게 돼서 문장의 논리적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순서를 배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고 문제의 문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들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에 너무 얽매여 하시지 마시고 독해 부분에다가 조금 더 힘을 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54페이지에 보시면 장문 독해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 독해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별표를 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장문 독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보다 조금 더 어렵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화된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논리, 그래서 즉 어떤 지문을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 평소에 독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약하신 친구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힘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간단히 언어 관련돼서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유형별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에 돌아가서 어휘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휘력 첫 번째에서 단어 사이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들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요것 중에서 어떤 거지? 라는 것을 질문을 하시면서 보셔야 빠르겠죠.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이런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게 되면 사실 뭐 누구나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들을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하고 그것과 맞게 내가 빠르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의어라든지 반의어,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같은 뜻,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의 관계. 그 다음에 반의어, 반대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에서는요, 을과 느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라든지 은, 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금과 해지라는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예금을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을과 늘이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러면 예금과 해지라는 어떤 단어 사이의 관계는 목적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상승인데 온도가 상승하다이죠. 그래서 온도를 상승하다가 아니라 온도가 상승하다니까 목적어 서술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온도와 상승 간의 관계는 주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번은 유의어가 들어가 있고 2번부터 4번까지에는 목적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들 간의 이질적인 거 하나 고른다 그러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시험이 시작이 됐을 때 그 단어 간의 관계를 물을 때는 얘네들 중에 뭐지? 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는 을을,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가, 은, 는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와 부분, 상하를 묻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구분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간단하게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쉬워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이면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 관계는요, 당연히 크게 있는 거, 포함을 하는 포함 관계에 있는데 상의 종류가 바로 하예요. 그래서 요거는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체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 시계에 있어서 초침 같은 경우에는 시계의 구성 요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시계와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의 종류 중에 손목시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손목시계는 시계라는 큰 상위에 있는 어떤 단어의 관계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하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계와 초침 같은 경우에는 전체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상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책상과 교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진 않아요. 전체가 나오고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 나오고 전체 나올 수도 있고 하가 나오고 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하, 전체 부분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실과 책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전체와 부분인지 상하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교실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책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실의 종류 중에 책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와 부분과 관련된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 상하를 구분하시는 거.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와 구성 요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인지 아니면 구성 요소인지를 파악하시는 거. 그래서 이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빠르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시작합시다.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되셨죠? 지금 정도면 다 풀으셨어야 돼요.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와 같은 관계를 가진 단어끼리 묶인 것을 고르시오.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굉장히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한번 꼬이게 되면 괜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무조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예민하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같은 관계예요. 해체와 조립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해당되는 반의어와 유의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반의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체와 조립은 반의어와 관련된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서 반의어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이 4번인데요. 준수와 위반은 반의어 관계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건 1번부터 3번까지 나머지는 유의어 관계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하나 정도가 일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다
세 가지가 같은 관계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관계인지 요거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서 빠르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3번은 어휘를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등기, 앙등, 이거 모두 물건값이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값이 오른다라는 뜻인데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3번 어떤 어휘, 등기나 앙등은 좀 표시하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다음 짝지어진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 들었던 목적어 서술어 간의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살피시는 거였는데 1번 예금을 인출하다 하니까 목적어 서술어 간의 관계이고 2번은 여권을 발급하다 하니까 이것도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입니다. 3번은 우리가 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기온이 상승한다니까 주어와 서술어 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직무적성 검사는 빠르게 보는 시험이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왔는데 4번까지 다 보고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내가 3번이 답이라고 한 번 확신이 드시면 빠르게 찍고 넘어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보니까 언어 실력이 부족해서 독해를 못 풀기보다는 시간을 앞에다 너무 많이 할애해서 못 푼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토익에 파트 7 같이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앞부분에다 시간 쓰시지 마시고 내가 3번이 답이다 생각하시면 4번은 보지 말고 얼른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짝지어진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산자를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1번은 규명이에요. 그래서 규명, 2번은 증여, 세 번째는 붕대, 네 번째는 방출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번부터 1, 3, 4번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와 그것을 풀어쓴 고유어 간의 관계이죠. 그렇죠? 그런데 2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제시하다라고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증여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재산을 수여하는 거, 누군가한테 주는 것을 증여라고 얘기를 하죠. 제시하다는 그거에 대한 고유어가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4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한자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언어의 관계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 자체도 나왔던 어떤 한자 들이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직무적성 검사에서 제시되었던 한자들도 나오니까요. 이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짝지어진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전체와 부분 그리고 상하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정답은 3번이에요. 1번부터 보시면 연필심과 연필이 있는데 연필의 구성 요소가 연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고요. 2번 그네와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그네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감기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침이죠. 그래서 4번도 역시 전체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인데요. 중력과 힘인데 이것은 힘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가 중력이니까 힘이 조금 더 큰 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력은 하가 돼서 상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빠르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휘력, 두 번째 어휘 선택입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 보면 박스가 하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박스를 읽고 그것과 알맞은 어휘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한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점차 가로치고 한글로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좀 많이 바뀐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한자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뒤에 독해에다가 더 시간을 주시면 되니까.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기본적으로
가로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문을 읽으시는 것과 동시에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도 우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